40대 후반 여성이 운영 중인 아기용품 쇼핑몰 사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명절인 설날을 즐겁게 보냈는지 물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사를 준비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 대신 저는 동생과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가 계신 남원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동생의 아내인 올케는 제와 동갑이지만 성격이 잘 맞아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재혼한 남동생의 첫 번째 결혼은 파국을 맞이했고, 결혼 생각을 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 중 올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을 공유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던 중 남동생이 덤덤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누나, 반푼이란 말을 왜 하는 거야? 나는 회사 CEO인데 라고 말했어요. 이에 저는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CEO가 되면서 반푼이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말했죠. 하늘과 땅이 알면서 살았으며 그 어느 날 좋은 계절이 종료되면서 상혁이와 나는 그걸 다 알아서 그렇게 알아들었다. 누나에게 장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나도 마침내 나란 인간의 얼굴이 붉혔다고 한다. 정말 지긋지긋했으나 좋은 날이 다가오자 예전 일들은 모두 잊혀졌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어떻게든 잊혀져 마음이 편해져서 그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한 달이 지난 일들이 그런 정도이나 동생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동생이 어렵게 만난 인연으로 내게까지 고난을 주었던 파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니 컴퓨터를 켜고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나와 동생은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나는 6살이었고 동생은 5살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우리를 찾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며 성공해야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품고 아기찜 가게를 운영하셨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우리는 가게의 쪽방에서 자랐다. 쪽방에서의 생활이라도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했다. 동생과 나는 연년생으로 어릴 때는 많이 싸웠다. 아버지는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께서 새벽까지 일을 하셔서 우리 남매는 서로 요리당번과 청소당번을 정해두고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제가 할래. 잠시만. 뭘 할까? 잡채가 먹고 싶어. 정말? 잡채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 맞아. 어머니가 해줘.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너가 재료를 사다 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서로 친하지 않지만 어색하지 않게 지내던 우리 형제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가 작았는데 갑자기 크며 호흡곤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동생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 후 재활기간 동안 동생을 돌보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산책도 하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때 동생이 갑자기 감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방학 동안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나는 오늘 상혁이 때문에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 난 고마워 정말. 형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도 못해. 너 이 말이 정말이다. 너랑 함께 있던 기억이 떠오르네. 우리 같아. 우리 자매로 지낼 당시 너네가 나를 꼬드길 땐 정말 재밌었어. 갑자기 너랑 나를 동생이라 부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의인 동생이 동생이라며 꼼짝도 안 하고 내가 그랬더니 동생은 놀라서 항상 반박하더라고. 그만해야지. 지금부터 서로가 힘들 땐 가장 가까운 집안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더 친절하게 대우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바빠서 우리끼리 밀접하게 어울려야 했어요.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동생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너 내가 잘할 것 같아 느낌이 들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어. 사업이란 무엇이기에 난 대학 안 가고 아버지한테 먹여 살가는 게 낫다. 내가 아버지 옆에서 도울 때 많이 배웠잖아. 그러면 널 위해 잘하렴. 나는 회사 다닐게. 아버지 회사를 내게 넘겨볼 거니까. 나는 먼저 대학에 진학하고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어. 정말 열심히 배워서 나 대학 졸업할 때 아버지가 아기찜 가게를 운영하던 나는 분점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학 근처에 차려서 가끔씩 도와주러 가곤 했죠. 나는 동생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삶을 살며
행복하게 지내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가 버린 상처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었죠. 그는 대학에서 자취를 하며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졸업 후에는 공기업에 입사하여 가족 모두 힘을 합쳐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가게가 안정화되자 낚시 여행을 즐기셨고, 동생은 식자재 유통 전문업체를 차렸습니다. 그의 사업은 성공을 거두며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하는 멋진 동생이었어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산증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입사 동기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와 쿵짝인 이 사람은 잘 맞는 사이였어요. 우리의 유머 감각도 일치하고 가치관도 비슷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고백을 했고 나는 고민했어요.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회사 동료들이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뭐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야? 회사 동료들이 모르게 사귀다가 결혼할 때 말하자고 했어요. 결혼할 건데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회사 동료들이 모르게 3년 동안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남편이 발령으로 가까운 지방에 내려가게 되어서 더 편안하게 사랑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8살 때 그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남동생은 업무에 빠져 연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비 남편을 소개해주러 만난 자리에서 남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상혁아, 너는 결혼 계획이 없냐? 아직 연애도 안 했는데 어떡하려고? 나 시집 가면 너도 결혼할 시기 아닌가? 우리 누나가 일해야지. 어째서? 알아 나도 연애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동생이 2년 동안 만났던 여자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해서 동생이 제 남편에게 농담을 했어요. 매형,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우리 누나랑 왜 결혼해서 괴로워해야 하나요? 지금이 기회야. 그냥 도망가세요. 그러자 제가 동생에게 뒤통수를 한 짓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농담에 대해 거기서 거기였고, 동생은 유통 및 음식 사업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노리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2년간 사귀던 여자는 전문직 종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결국 헤어지자고 반대를 받은 것, 결혼 전, 동생은 냉장고와 소파를 고급으로 구입해 주었고, 결혼 비용도 대부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돈 많은 동생은 여전히 아무데 안 쓰고 굳이 해주는 거야? 아 정말 집도 해줄 수 있는데 둘이 자격지심을 느낄까봐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러면서 얼씨구 야, 집 해줘. 우리야 좋지. 고맙게 받아줘. 누나, 욕심이 너무 과해? 고 했었지요. 매형 집에 있잖아 뭘 또 집을 해야 하나 농담이지 이 자식아. 우리 아버지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 동거를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 혼자 있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얼마나 다행한지. 혼주석에도 두 분이 함께 앉아주셨어. 두 분에게 혼인신고를 하라고 말했더니 나 부끄럽다며 하지 않으셨어. 동생은 내 결혼식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 내 동갑인 여자를 소개했는데 누나 맞나? 이 자식아, 내가 언제부터 여자친구를 만나는지? 언제부터 사겠다고 했어? 이 제 3달째야. 잘 맞아 배려심이 많고 애들 엄마로 딱이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지. 아무튼 잘 사귀어봐. 나도 금방 결혼할 거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 건지 미리 생각해둬. 동생의 갑작스러운 여자친구 소개에 나는 당황했지만 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서 기뻤어요. 어쨌든 나는 결혼했고 회사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나요? 정말 둘 다 사악한 사람인가 봐요. 결혼해도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 안 돼. 좋지 않다던 시기였어요. 결혼하면 한 명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당연히 여자인 제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회사를 그만두기 싫었어요. 악착 같이 다니기로 했죠.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허님은 베이비를 낳게 되었고 입덧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했어요.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휴직을 쓰고 집에서 태교를 하며 몸조리를 했어요. 그때 친정 엄마가 없는 게 정말 서러웠어요. 아버지는 차로 5시간 거리에 사시고 남편과 동생도 바쁘고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이었으니까 임신한 내 몸의 변화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여자친구는 나 힘들어할 때 자주 찾아왔고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도착했어요. 이게 뭐죠? 망고예요. 언니, 제가 승무원을 해요. 동남아로 비행을 갔다가 말린 망고를 조금 사왔어요. 우울할 때 삼키면 좋을 거예요. 사소한 선물이었지만 당시 제 마음이 지쳐 있었던지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고요. 어머 우는데 왜 울고 있는 거죠? 혼자 너무 어려웠나 봐요. 우리는 동갑인데 친구처럼 지내요. 자주 올게요. 반말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동갑이라고 해도 상혁 씨와 결혼하면 제가 손자라고요. 맞네요. 제 동생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상혁 씨는 거짓말을 못해요. 투명한 사람을 선호해요. 그때는 동생의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겨버렸죠. 그 여자에게 점점 의지를 하게 됐어요. 서로 존댓말을 써가며 친구처럼 지내요. 무사히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을 때도 예비 올케가 제일 먼저 축하하러 왔어요. 꽃을 사들고 동생과 함께 병원에 왔어요. 아이를 보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형님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갑작스레 형님인가 뭐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물었더니 상희 씨가 형님이 되는 거라고요. 그 말에 당황해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빨개진 얼굴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빨리 잘 돼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축하한다며 말했고 올케가 겹경사라고 웃어 말했습니다. 형님 출산 축하드려요. 예쁜 딸 탄생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녀도 예쁜 베넷저리도 사갔어요. 결혼 지금 잘 돼 보이네요. 어떻게 만난 거냐는 질문에 동생이 사업하면서 만났다며 소개팅을 통해 만났다고 했어요. 그녀에게 반해 있어서 축하하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전념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사후 우울증이 왔다. 새벽에도 몇 번이고 일어나 아기를 돌본다. 그리고 낮에도 틈이 없이 아이를 돌봄으로 나의 커리어는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이 불안해했다. 남편은 옆에서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 내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올케였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오며 외출을 시켜주었다. 왜 올케가 이리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막힐 뻔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았어요. 결혼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요. 라고 하며 올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후로 가까워진 올케는 가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빚을 갚느라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상혁 씨는 괜찮다며 본인만 오라고 했지만 올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상혁이에게 돈 말고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좋은 여자를 챙겨주는 상혁이가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런 정도는 해야지 걱정 마요. 저는 그때 예비 신부에게 반해버렸고 그때 저랑 붙은 무리에선 항상 옳은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프리저브할게. 그것은 예비 신부가 낄게 하길 원했기에. 어머니, 형님, 어떻게 된 거죠? 아니에요. 나도 받아야 해. 그것도 그렇게 해서 결혼 자금으로 예비 신부한테 대가 없이 5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 준비로 인해 바쁘다고 생각해서 우울증을 이기고자 노력했어요. 결국 아이를 낳은 후에 5달 뒤에 동생은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참석하지 못한 상견례 자리를 다녀와서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또른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이야, 왜 그래요? 아빠, 과연 그 사람이 승무원이 맞다고요? 그래,
승무원 한다고요. 외국을 다녀와서 저한테 자주 선물도 사주고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승무원이면 영어를 잘 해야 하잖아요. 그 정도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아니에요. 고은이라는 아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정말 잘 닮아서 참 예쁘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왜 우리 삼남매에 대해 막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맞았어요. 고은이 성격이 참 좋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상혁이는 분명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올케에 대해 조금 꺼림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눈치채지 못했던 게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동생은 결혼을 했고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진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회사에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도 최신 이슈를 매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복귀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에 신청했던 차례에 부장님이 갑자기 폭언을 했어요. 어이, 요 제 1년 다 되겠네. 감이 다 떨어졌겠네. 요즘엔 1년이 10년 같이 빨리 흘러가니까 말야.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복구해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제발 막대해 주세요. 그 전에도 업무성과 좋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옛날 얘기고 내가 얼마나 잘 말해도 상사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육아나 가정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자리 파보지 못할 거예요. 부장님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차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회사에 다시 다니고 싶었어요. 부장님, 제가 다시 복직할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해주겠어요.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실력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장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도고 불안해졌어요. 조신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남편 덕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복직 신청서를 냈어요. 그때 제 아들이 1달 남았어요. 회사에서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 했어요. 제 아들을 어디에 맡기지 못해서 올케에게 부탁했어요. 올케가 바빠서 부산 친구 댁에 갔다 왔어요. 부산에 비행이 없어 임신했잖아요. 임신 몇 개월 차라고 하니까 5개월인데 입덧이 없어 다행이에요. 근데 왜요? 아, 우리 보람한테 좀 맡겨볼까 해서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우리 보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응, 그러면 이번 주말에 보람이 내려가게 됩니다. 올케가 딸을 맡아줄 거라 해서 안심됐어요. 올케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맡기고 복직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의 위치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차가운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박의 느낌이었다. 몇 일 동안 창고를 청소하면서 참았지만 갑자기 현타가 왔다. 대학을 다니고 회사에 입사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속상했지만 5일 만에 눈물을 삼키며 사직서를 썼다. 그리고 맡겨뒀던 딸을 데리러 올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동생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일러 출장 중이라 내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 그렇게 해서 애가 우리 집 옆집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앞집 세대가 애를 보살피면서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제 딸 엄마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애를 3일 동안 다른 집에 맡겨놓고 어디에 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위키한테 아무런 책임을 맡기지 않을 거야?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거든. 한우는 가져가. 상혁이가 출장을 나갔다며 내일 돌아올 거야? 상혁이한테 먹여줘. 나는 다시 한우를 되돌려 보내버렸어. 상희야, 나는 열심히 일해서 아무런 걱정 마. 힘들었던 일을 견디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제 딸 보람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을 놓치기 싫어서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저는 하루에 3시간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아기 용품 사업을 하기 위해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아들을 낳았고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기겁하고 반대했습니다. 야, 상혁아, 산후조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라고 말했었지만 고은이가 계속해서 누나네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해했어요. 결국 올케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지내고 퇴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올케를 뵈러 갔었는데 올케가 제 손을 꽉 잡고 울면서 이 형님, 나 너무 무서워요. 아이를 낳는 도중에 죽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올케는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힘들어해서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산후조리원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고 저는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업 아이디어에 열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한다면 하는 사업이었어요. 홈페이지도 빨리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해외에서 좋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목표가 생기니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올케가 계속 전화해서 육아에 관한 것까지 물어봤어요. 육아 같은 건 몰라도 어떻게 몰라. 어처구니가 됐지만 설명해주고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고 한 달밖에 안 된 올케가 우리 집에 조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볼래달라고 했어요. 형제분이요. 우리 엄마가 또 쓰러졌대요. 이틀만 준호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4일 뒤에야 올케가 조카를 가져가더라고요. 형제분,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지금 마비가 오셔서 재활을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앞으로 자주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나을 때까지 가끔 준호 부탁드려도 되죠? 형님 어차피 회사 일 안 하시니까 저는 복직했거든요. 나도 쇼핑몰 차릴 거라서 제 말을 끊고 올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쇼핑몰은 아무나 해요. 쇼핑몰 그거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포기하세요. 고마워요. 저 갈게요. 말 한마디 한마디 어찌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당시 사업한다고 바빠서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제가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제 예쁜 조카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케가 조카를 맡기로 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봐줬습니다. 애를 놓고 가면 올케와는 항상 연락이 끊겼어요. 제 자식을 맡겨두고 걱정도 안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졸지에 애 둘을 보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차린 아기용품 쇼핑몰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저희 쇼핑몰과 계약을 하자는 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저 혼자 1인 사업체라서 벅차기는 했지만 저는 잘 되면 직원을 구할 생각으로 그냥 불나방처럼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애들 기저귀를 갈다가도 전화를 받고 울면서 젖병을 물리는 아이들, 전화를 받으면서 일하는 중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두 아이가 동시에 울며 난리가 났어요. 제 조카의 머리를 만져봤더니 뜨겁더라고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했어요. 올케는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 않았어요. 현타가 왔어요. 동생에게 화를 내고 싶어졌죠. 야, 최상혁,